아리파트너 대표 조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식사업센터의 급증, 공실률도 증가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허가 증가의 진실, 지식사업센터 인기 현상, 분양 방식의 변화, 중공업 지역의 토지가격 상승, 공공기관의 토지매각 현황, 지식사업센터의 공실률과 수익률, 문제점, 브랜드 관리 부재, 시장 환경의 변화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요즘 지식사업센터 정말 핫하죠? 모든 시행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 시행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신탁사, 증권사, 건설사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사업센터가 얼마나 급증했을까요? 수도권 건축허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사업센터는 2000년 벤처붐이 일기 시작할 때부터 건축허가가 비슷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건 전후의 건축허가가 진행되었는데 2014년 이후 조금씩 상승 곡선을 보이다가 2020년에 피크에 달합니다. 그런데 서울, 인천, 수도권 외곽 지역은 건축허가 건수나 면적이 평균 연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늘었지만 경기도 지역의 허가 건수가 급증하였습니다. 경기 지역의 허가 건수는 공공기관의 토지 분양과 연관되어 있으니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식사업센터의 인기 이유 뭘까요? 2021년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중에 불장이 아닌 건 없죠. 아파트, 오피스텔, 하이엔드, 생수. 이제는 다시 도생, 주거용 오피스텔인가요? 하지만 투자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은 지식사업센터입니다. 요즘 중국인들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 요인은 그동안의 학습효과겠죠. 문정동 2014년에 950만원에 분양했는데 금년 7월 2600만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의 경우 2014년에 1000만원에 분양했는데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2600만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에 650만원에 분양했는데 현재 11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물이 없습니다. 귀한 거죠. 가격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 현장에서 분양이 끝나자마자 조금 지나면 평당 2천만원에서 1억까지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이죠. 그런데 누군가 나는 지식사업센터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너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적인 분리불안에 취약합니다. 남들은 얼마 벌었다는데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후회할 것 같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어쩌면 더 이상할 수도 있죠. 온라인에는 지식사업센터 전문 유튜브, 카카오 채널, 오픈 채팅, 투자 클럽이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카페에는 지식사업센터 카테고리가 없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분양 대행사들이 커뮤니티, 스터디를 운영하고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분양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 분양자 50% 이상이 프리미엄 투자자라는 거죠. 시행사, 분양 대행사, 건설사 입장에서도 알고서도 묵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곽에 분양성이 다소 떨어지는 곳은 초기부터 조직 분양 대행사를 이용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금년 5월 산지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전매 제한이 주 내용이죠. 7월에는 분양 관련 피해 방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요즘 신규 분양에서는 점점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경기도 의왕시 같은 경우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한테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법인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구로, 가산의 신규 분양 현장에서는 재무제표를 요구하기도 하고 종업원 수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동의서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진출한 플레이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매 제한, 대출 제한,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당분간의 인기가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분양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이전만 해도 공장형 아파트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 부르기 전이죠. 당연히 입주 업종은 제조업이 많고요. 수분양자는 당연히 기업이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100% 감면과 혜택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벤처붐으로 인해 수요도 증가하였고 입주 업종도 추가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명칭도 변경되고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실입주 기업 위주로 마케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투자도 있었지만 임대 투자지 전매 투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할인 분양을 하거나 10에서 15% 이상의 수수료를 줘가면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거 진입합니다. 공교롭게 그 당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던 상가, 오피스텔의 영업사원들도 진출합니다. 조직 분양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이후 사전 영업 문제를 떠나서 모집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대부분 완판이 됩니다. 이때부터 임대 투자보다 전매 투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초치기 분양이 시작됩니다. 분양 시작하고 바로 끝납니다. 물론 사전 영업은 오래전부터 했겠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고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일주일 내에 완판이 됩니다. 무슨 배틀도 아닌데 빨리 분양이 끝났다고 보도자료도 나옵니다. 근데 정말 위치가 좋고 합리적인 분양 가격이고 차별된 설계라서 분양이 완료됐나요? 그건 아닙니다. 분양 대행사, 영업사원, 프리미엄 투자자가 매점 매석한 거죠. 그렇게 완판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죠. 시장은 이제 투자의 시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조직 분양 업체의 불안전 판매는 소송도 증가시키고요. 묶음 분양, 패키지 분양은 공실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식사가 인기가 높다 보니까 중공업 지역의 토지 가격이 점점 상승합니다. 다음은 성수동 위가 기준으로 중공업 지역의 토지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모 시행사에 접수된 중공업 지역 매물 접수 대장입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매도 호가가 평당 5천만 원이 되지 않았었는데 2021년 현재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1억 2천만 원에 거래된 물건도 많고요. 대로변에 같은 경우는 1억 4천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내일 부르는 가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았었는데 2020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성수동뿐만 아니라 중공업 지역 인기가 있는 토지는 최근 1년간 매매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분양 가격도 상승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식사업센터의 특징, 오르는 분양 가격만큼 임대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임대 매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그만큼 많지 않은데요. 그리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초과공부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토지 매각 현황입니다. SH, LH, 지방도시공사 등에서 분양한 토지 목록입니다. 중공업 지역에 토지가 많지 않으니 자금력 있는 시행사들은 자족시설 용지, 도시 지원 용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2013년 문정동을 시작해서 2021년 6월 고양시 지축까지 매각된 면적이 약 24만 평이 넘습니다.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145만 평 이상 건축된 거죠. 수도권 평균 연면적이 13,000평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고양시, 하남시, 다산 신도시, 동탄 테크노밸리. 물론 강동구, 광서구, 송도 신도도 일부 있지만 경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 지식사업센터 건축허가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경기도 신도시의 자족시설 용지, 도시 지원시설 용지 공급의 영향이 큽니다. 이렇게 신도시에 어마어마하게 공급된 지식사업센터의 공실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지식사업자의 공실률과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신도시의 근린상가입니다. 평균 공실률이 30%가 넘습니다. 현지 부동산에서는 1년 공실은 애교라고도 합니다. 동탄 테크노밸리, 하남미사, 남양주 진건, 경기도 파주, 고양시, 송도 신도시. 현지에 가서 보면 참담할 정도입니다. 신도시는 중고급 지역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도 하지 않고 별다른 고민 없이 이렇게 많이 근린상가를 넣은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산동, 구로동 마찬가지입니다. 이면도로나 건물 내측은 공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통폐합으로 1층에 위치한 은행들이 대부분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구로 가산도 마찬가지지만 지식사업센터에 있는 편의점, 스타벅스는 주말에 영업하지 않습니다. 평일 저녁, 주말에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실률이야 제3자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공실 기간입니다. 1년 이상 공실이 됐을 때 버틸 수가 있을까요? 공실 상태에서 매월 관리비, 금융이자가 지출되니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커집니다. 다음은 공장의 공실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공장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수동, 문정동이 제일 핫하죠. 그곳은 공실률이 굉장히 낮고 중고급 지역 대부분의 공실률은 5% 이하입니다. 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경우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10에서 15% 이상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고급 지역과 5에서 1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가 자리 잡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공급이 많았던 지역은 비슷한 공실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준공업 지역의 1, 2세대 노후된 지식사업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신규 분양 지식사업센터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아서 공실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 지식사업센터의 공장 문제입니다. 공장의 공실률은 다른 부동산과 다르게 좀 봐야 됩니다. 오피스 빌딩, 오피스텔은 임대형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지식사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분양률이 100%라면 공실률이 0%여야 정상이죠. 그런데 공실률이 높다는 것은 그 건물에 임대 투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어떤 스타디, 투자클럽에서는 지식사업센터가 임대형 부동산이 아니라 가치 투자형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자만 좀 내다가 몇 년 뒤에 매매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미엄까지 주고 사고 몇 년 동안 임차인이 없을 경우 투자자가 버틸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식사업센터의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중고급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격, 매매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을 받거나 매매로 구입한 투자자는 수익률을 3%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정동, 성수동, 가양동, 영등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5월 분양을 끝낸 가산동의 한 지식사업센터는 막판에 900만원 후반대에 분양을 완료했는데 바로 옆 필지에 곧 분양을 시작하는 지식센터가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격이 1,5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분양가격이 50% 상승했는데 임대료가 답보 상태라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2021년 현재 지식사업센터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편집법 취지와 다르게 기업이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양 대행사, 영업사원, 이해관계인이 분양을 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합니다. 물량을 선점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업이 분양받을 기회조차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둘째, 근린상가를 포함한 지원시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시행사의 입장에선 지원시설을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이전만 하더라도 지원시설 비율이 7% 이하였는데 2021년 현재 15%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허가받지 않은 라이브 오피스, 투룸, 쓰리룸 기숙사, 복층은 누다락이라고 얘기하고 분양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오피스 얘기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라이브 오피스, 기숙사는 직접 사용해야 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숙사를 임대를 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경우 1가구 2주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컨소시엄 시행 방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저렴하게 토지를 분양받은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강동구 고덕비지밸리, 그 예입니다. 증권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은행, 건설사,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익이 확실하기 때문에 깜깜이 분양을 합니다. 모르게 분양을 하는 거죠. 컨소시엄 관계자, 이해관계인이 분양을 받고 프리미엄을 받아서 이득을 취합니다. 지역에 따라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3, 4억이 넘는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식사업센터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식사업센터는 왜 아파트처럼 레미안, 푸르지오, 자이 같은 시그니처 네임이 없을까요? 지식사업센터는 한 개의 현장이 끝나면 한 개의 시행사가 없어집니다. 새로운 현장에는 새로운 SPC, PFB를 설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관리의 주체, 책임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를 안 할 걸까요? 수도권에 테크노라는 이름을 쓰는 지식사업센터가 154개가 있습니다. 에이스, 대룡,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스건설은 1, 2, 3, 4대 브랜드를 거쳐 현재는 아티스포럼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대륜건설은 지역에 따라 포스타워, 테크노타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공장이야 최근 런칭한 브랜드지 SKD&D도 그동안 많은 브랜드 네임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어 캠퍼스, 지식사업센터, 클러스터, 그리너리 캠퍼스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식사업센터도 소비자가 브랜드를 믿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환경 변화입니다. 2021년 현재 중구업 지역 토지는 귀하기도 귀하지만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도심물류센터, 데이터센터와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최근 가산동의 2개의 토지도 데이터센터에 매각됐습니다. 영국 영등포의 중고업 지역의 한 토지는 30군데의 시행사, 자선용사가 입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불리한 옵션이 있는데도 시작 가격이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가격에는 지식사업센터를 지을 수 없겠죠. 가산동 LG전자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입찰하고 있는 마곡 13블럭 같은 경우는 MDN 플러스, SKD&D 같은 메이저 디벨로퍼가 50군데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점점 토지 확보가 치열해지고 지식센터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공모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앞으로 사전심사,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고, 추첨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공모 방식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센터의 악재도 많죠. 언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임대사업자에게 요즘 많은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법 개정안이 6월 28일 위원회 통과를 했는데 시군구역 관리 의무 조항과 국세청 사업자 조회 권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농협 사태처럼 잔금 시에 대출을 제한한다면 지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는 난리가 나겠죠. LTV 금리 인상은 금융감독원의 지침만으로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데 지식사업센터도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기업 중심의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데이터를 정리해 봤습니다. 2021년 허가된 지식사업센터의 평균 토지 면적입니다. 2,871평이고요. 지하층을 포함한 평균 용적률은 670%입니다. 평균 연면적도 19,300평으로 점점 대형화되고 추세입니다. 지역별로 비교하는 데이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1990년대부터 2021년 현재까지 용적률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토지 평균 면적의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용적률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녹색 건축 및 R&D 업종 유치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큽니다. 그리고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임대산업시설,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높은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데이터는 지역별 평균 토지 면적, 평균 연면적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평균 토지 면적은 서울시 송파구가 2,500평으로 가장 크고 성동구가 아시다시피 900평으로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는 10,000평 이상 넘는 연면적을 가진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화성시가 5,500평으로 가장 크고 군포시가 1,790평으로 가장 작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연수구가 약 7,390평으로 가장 크고 미추홀구가 가장 작습니다. 평균 용적률은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하기는 어렵죠. 송파구 문정동 같은 경우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오피스텔과 복합 개발되어 특이한 케이스고요. 성동구에 같은 경우는 다른 중공업 지역보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높습니다. 용적률은 막대 그래프 하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2021년 현재 플랫폼 회원수가 약 4,500명 이상이고 카카오 채널 회원수가 1,200명 이상입니다. 정기적으로 지식사업센터의 종합분석, 시장분석, 실거래가 분석, 입주업종 분석 데이터를 블로그, 카카오 채널,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분기별 마켓 리포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 제휴 현황입니다. 먼저 프로테크 포럼의 정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공유오피스, 오피스 플랫폼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2곳, 자산운용사 1곳과 PM모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하나인 메타버스를 플랫폼에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이진 않지만 공공기관, 증권사, 금융기관의 자문 및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발표한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